북한에서 30년간 탈북자를 잡아들이던 보위부 중장이 있었습니다. 평양 간부 아파트에 살며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자식들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그 중장이 두만강 얼음 위를 목숨 걸고 건넜습니다.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뛰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잡는 사람이 도망치는 사람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어르신들의 관심 하나하나가 북한 동포들의 진실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1967년생, 올해 58세입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싸우셨고 어머니는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가 당에 충성한 혁명 가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손잡고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성철아, 조국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자랐습니다. 1995년 28배 나이로 보위부에 들어갔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특채된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던 때였지만 저는 보위부 간부로서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자로 시작해서 대좌, 소장을 거쳐 2018년에 중장까지 올랐습니다. 51살 때였습니다. 중장 계급장을 달던 날,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악수를 해주셨습니다. 동무, 앞으로도 당을 위해 충성하시오. 그 한마디에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 혜란이는 교원 출신입니다. 사상성이 우수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다녔습니다. 딸 수진이는 평양의학대학 6년제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중구역 간부 아파트 15층에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났지만 그래도 평양에서 아파트에 사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모란봉을 산책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빠, 저 나무 정말 예쁘죠? 하며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녁에는 특별 배급으로 받은 돼지고기로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2024년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 배급도 줄어들었습니다. 간부 아파트도 전기가 하루 2시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물도 일주일에 사흘만 나왔습니다. 장마당에서는 쌀값이 치솟았습니다. 1kg에 7,000원 하던 것이 1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옥수수죽으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20년부터 중국 국경이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국경에는 전기철 조망이 설치됐고 탈북 시도자는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국경 지역 공개 처형 현장에 몇 번 참관했습니다. 한 여성이 중국에서 쌀 10kg을 들여오다 총살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여성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텐데 김정은 동지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2023년부터였습니다. 당 간부들이 잇따라 숙청당했습니다. 건강 이상설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요. 보위부에서만 2024년 한 해 동안 50명이 넘게 체포됐습니다. 저도 그들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사람 중 절반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찰을 돌다가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에는 6.25 참전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노인도 제 아버지처럼 조국을 위해 싸우신 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쓸쓸히 죽다니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인가? 아내가 놀라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조심하세요. 그런 말 밖에서 하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보위부 중장인 제가 그런 말을 했다가는 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어느 밤이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왔습니다. 아빠, 의대 동기 친구가 정치범 수용소에 갔어요.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평생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요. 누군가의 딸을, 아들을
부모를 잡아들이는 일을요. 수진아, 저는 딸을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중장이라는 제 힘으로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바로 그 체제의 칼날이었으니까요. 그 겨울,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가족이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1월 5일,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 혜란이의 사촌오빠가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혐의는 중국 밀수와 한국 영상물 유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직계 가족도 아닌데 무슨 문제겠습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위부, 내부 통보가 떨어진 것입니다. 박성철 중장 처김혜란 및 자녀 연좌제 적용, 관찰 대상 지정. 저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남들에게 적용하던 그 연좌제가 이제 제 가족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다음 날 상급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중장, 가족 단속 철저히 하시오. 중장이라고 예외는 없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30년 충성했지만 가족 하나 잘못되면 저도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아들 민혁이 다니는 무역회사에 보위부 조사팀이 투입됐습니다. 민혁이는 그날 저녁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외국인과 접촉한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 언제 잡혀갈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대 친구 하나가 수진이를 밀고 했습니다. 박수진이 체제 비판 발언을 했다고요. 의대 당 비서가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위부 중장이라고 해서 봐주는 건 없다. 수진이는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아빠, 나 학교 못 다니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가진 부모라면 아실 겁니다. 내 자식이 죄도 없이 끌려간다는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저는 그 공포를 평생 다른 부모들에게 안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공포가 제게 돌아온 것입니다. 1월 15일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모두 껐습니다.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혹시 도청 장치가 있을까?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못 삽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저는 아내의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회사 동료가 탈북 브로커를 알고 있답니다. 중국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는 소리를 낮추느라 애를 썼습니다. 내가 보위부 중장인데 탈북이라니. 하지만 딸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데 다음은 제 차례일 것 같아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아시잖아요. 우리도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당신이 중장이라는 게 이제는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0년간 탈북자를 잡던 제가 이제 가족 탈북을 논의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는 모두 죽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나는 갈 수 없다. 너희만 떠나라. 보위부 중장이 가족과 함께 탈북하면 국경에서 즉시 발각됩니다. 저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 민혁이가 회사 동료를 통해 중국 브로커를 접촉했습니다. 1인당 300만 원, 중국 위안화였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뇌물 외화를 털어 마련했습니다. 뇌물로 받은 돈이 가족을 살리는 돈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 날짜는 2025년 2월 14일로 정했습니다. 설 명절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루트는 평양에서 기차로 함경북도까지 간 다음 두만강 국경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중국 쪽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나한테도 더 이상 구체적인 계획은 말하지 마라. 저는 가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보위부 중장으로서 제가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신문당할 때 위험하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리는 모습, 딸이 책을 읽는 모습, 아들이 뉴스를 보는 모습, 모든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2월 13일 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지만 손이 떨리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조금 남은 돼지고기까지 꺼내 주었습니다. 아빠, 우리 꼭 다시 만나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아빠도 곧 갈게.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꼭 오세요. 약속하세요. 그래, 약속한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이 자는 모습을 새벽까지 지켜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편안한 얼굴,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 이 모든 것이 내일이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모란봉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새벽 3시.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0분. 아내가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 스치는 소리, 발소리. 아내가 아이들 방으로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녀가, 수진아, 일어나야 해.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방은 최소한으로만 챙겨. 의심받으면 안 돼.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씩만 메고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깨셨어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두고 가서 미안할 것 없소. 당신들이 사는 게 내가 사는 거요. 딸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아빠도 꼭 오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말 들어. 국경 넘을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뛰어. 네. 아빠, 아들 민혁이에게 말했습니다. 민혁아, 내가 가장이다. 어머니와 동생 잘 지켜라. 네. 아버지, 아버지도 꼭 오세요. 민혁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내를 마지막으로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 평생 고생만 시켰소. 이제 자유롭게 사시오. 아내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꼭 다시 만나요. 새벽 3시 5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세 개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딸의 책상 위에 공책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빠 생신 축하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책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이제 연기를 시작해야 한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 보위부로 출근했습니다. 박 중장,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술을 좀 과했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 지금쯤 어디까지 갔을까? 2월 15일 오전 10시. 보위부의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어젯밤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탈북시도 포착.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명, 여성 1명, 남성 1명,
여성 1명. 가족입니다. 발각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체포 전 중국 쪽으로 도주 성공. 브로커가 중국 공안을 매수한 것으로 추정.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2월 16일 오전 11시 보위부 회의실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탈북자 신원 확인 중. 보고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박성철 중장 가족으로 확인.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박 중장, 가족 탈북 알고 계셨습니까?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출근하기 전 가족과 대화 나눴습니까?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가족은 자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려면 거짓말해야 했습니다. 보위부 총책이 노려봤습니다. 박성철 동무, 30년 동안 뭘 한 거요? 가족 관리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동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당장 집 수색, 전화 내역 압수, 지인 조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료들 중 누구도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면 아무도 손 내밀지 않습니다. 2월 17일 보위부 총책이 직접 김정은 원수님께 보고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내부 첩보에 따르면 김정은 동지가 경로했다고 합니다. 보위부 중장 가족이 탈북. 이게 체제 수호인가? 관련자 전원 색출하라. 박성철도 예외 없다. 그날 오후 즉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 계급장이 임시 박탈됐습니다. 자택연금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출근 금지였습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라. 저는 30년 근무했던 보위부 건물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그 건물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양 거리가 낯설었습니다. 대동강도, 모란봉도, 제가 30년을 살았던 이 도시가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빈 집에 들어섰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방, 가족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곧 떠나야 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을 하겠다고. 2월 18일 새벽 5시 집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보위부 수색팀이었습니다. 예전 제 부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저를 범죄자 대하듯 했습니다. 박성철 동무, 집 수색 명령입니다.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렸습니다. 서랍, 옷장, 침대 밑까지,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 사진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딸 수진이가 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수색팀원이 크게 읽었습니다. 아빠, 나 이 나라에서 못 살 것 같아. 자유롭게 살고 싶어. 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 중장,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보위부 내부 대숙청이 시작됐습니다. 제 직속 부하 5명이 즉시 체포됐습니다. 박성철과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였습니다. 이들 중 3명은 20년 직위 동료였습니다. 1명은 제가 직접 발탁해준 후배였습니다. 같은 부서 간부 12명이 강등됐습니다. 감독, 소홀, 책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지방 탄광으로 발령났습니다. 한 간부의 아내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중장님, 우리 남편은 무슨 죄입니까? 그냥 같은 부서였을 뿐인데. 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연좌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같은 직장 동료까지 처벌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국이라 부르던 나라의 현실입니다. 제가 30년간 남들에게 적용하던 그 법이 이제 저에게 적용됐습니다. 2월 20일 보위부 총책이 직접 제게 통보했습니다. 박성철 동무, 중장 계급 박탈, 평당원으로 강등. 30년 차던 계급장을 뜯겼습니다. 손이 제 어깨로 올라와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부 아파트 퇴거 명령. 72시간 내 일반 주택으로 이주하라. 특별 배급도 중단됐습니다. 급여는 80% 삭감됐습니다. 30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2월 22일, 저는 15층 아파트에서 1층 낡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싸는데 가족 물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화장품, 아들이 아꼈던 축구공, 딸이 그린 가족 그림,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보위부 중장으로 30년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빈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우리는 이제 뿔뿔이 흩어졌구나. 2월 24일 밤 11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전 부하 하나였습니다. 목숨 걸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중장님, 3일 후 정치범 수용소 이송 명령 떨어집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보위부, 내부 문건 받습니다. 중장님 이름이 있었어요. 빨리 떠나십시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는 급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가족들, 중국에서 무사한가? 네, 들리는 소문으로는 한국 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가야 한다고. 이대로는 개죽음이라고. 30년 쌓은 인맥, 이제 써먹을 때라고.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72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첫째, 외화 확보. 집에 숨겨둔 뇌물 달러 5,000불이 있었습니다. 평생 받은 뇌물이 탈출 자금이 되는구나. 아이러니했습니다. 둘째, 국경 루트 파악. 보위부 근무하며 익힌 국경 경비 취약 지점이 있었습니다. 온성군 모 지역, 순찰, 교대 시간 새벽 4시. 그 30분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셋째, 중국, 브로커 접촉. 예전에 체포했다가 풀어준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박성철이다. 도와줄 수 있겠는가? 브로커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중장님이요? 알겠습니다. 2,000불 주십시오. 넷째, 신분 위장. 보위부 신분증을 버렸습니다. 예전 인맥을 통해 일반 주민 신분증을 위조했습니다. 중장에서 평범한 50대 노동자로 신분을 바꿨습니다. 2월 28일 밤, 저는 마지막으로 대동강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 도시를 사랑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나를 버렸다.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청진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검문을 3번 통과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제시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고향 떠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6.25 때 피난 가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다는 그 심정을. 저는 58년을 산 평양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평양역을 떠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란봉이 보였고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내 인생. 저는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3월 1일부터 4일까지 저는 함경북도로 이동했습니다. 청진에 도착한 후 온성군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오늘 밤 11시 모 지점에서 대기하십시오. 3월 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6시, 조선족 브로커 부부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중장님, 식사하십시오. 옥수수밥과 김치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면 끝이다. 살거나 죽거나. 밤 10시, 브로커가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경까지 2km, 걸어서 30분입니다. 순찰대, 교대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그 30분이 기회입니다. 두만강 얼음 위로 걷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중국 쪽에 제 동료가 대기 중입니다. 손전등 신호 보이면 뛰십시오. 밤 11시 30분. 어둠 속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이동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키면 즉결 처형이다. 자정, 국경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전기 철조망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설치된 것입니다. 브로커가
사전에 끊어놓은 부분을 통과했습니다. 철조망 사이로 기어서 빠져나갔습니다. 옷이 찢어졌고 손이 베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 드디어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10분 후 순찰대 교대합니다. 4시 정각에 뛰십시오.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가족들아, 아빠 간다. 이제 곧 만날 수 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정각. 브로커가 신호했습니다. 지금 저는 얼음 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 폭은 약 100m였습니다. 얼음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50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갑자기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저는 옆으로 우회했습니다. 70m 지점. 북한 쪽에서 경광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서 누구냐? 순찰되었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도착한 것입니다. 뛰십시오. 지금 뛰어.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6.25 때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뛰셨을까? 총알이 날아오는 속에서 살기 위해 뛰셨을까? 뒤돌아보면 죽는다. 앞만 보고 뛰어라. 90m 중국 쪽 덤불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빨리. 저는 덤불 속으로 다이빙했습니다. 북한 순찰대는 강 건너편에서 멈췄습니다. 중국 영토라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 숨을 헐떡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나는 살았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조국도 없고 과거도 없는 사람이구나. 뒤돌아본 두만강 건너편 북한 땅. 안녕. 조선. 안녕. 내 인생 58년. 지금 감상에 젖을 때 아닙니다. 중국 공안이 올 수 있습니다. 빨리 이동합시다.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차량으로 옌벤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뒤돌아본 북한 땅. 어둠 속에서도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철조망을 30년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철조망을 넘어 도망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3월 6일 새벽, 옌벤의 조선족 브로커 집 지하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2주 숨어 계십시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집요한지 나는 안다. 2020년 이후 북한과 중국의 국경 협력이 강화됐습니다. 탈북자 색출에 중국 공안이 적극 협조합니다. 특히 고위급 탈북자는 무조건 송환합니다. 보위부 중장이면 김정은이 직접 송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3월 10일 브로커가 긴급 연락을 해왔습니다. 중장님, 큰일 났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 3명이 옌벤에 왔습니다. 박성철 중장을 찾는다고 중국 공안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현상금은 10만 위안, 한화로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를 잡아야 김정은의 분노가 풀릴 테니까. 3월 12일 급히 옌벤을 떠나 하얼빈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중국 공안 검문이 있었습니다. 조선족 신분증을 떨리는 손으로 제시했습니다. 통과. 다행이었습니다. 하얼빈에서 조선족 식당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보위부 중장에서 설거지 노동자가 됐습니다. 내가 중장 계급장 달고 있을 때는 설거지 한 번 안 해봤는데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중국어를 못해서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들킬까 봐 입을 다물고 일만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중장이라고 통역관이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지면 그 추락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4월, 브로커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중장님 가족분들,
한국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 중이랍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구나. 무사히 도착했구나. 아내가 중국 브로커를 통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무사히 한국 왔어요. 당신도 꼭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가야 한다. 반드시 가야 한다. 5월 15일, 브로커가 급히 연락했습니다. 중장님, 보위부 요원들이 하얼빈까지 왔습니다. 식당 주변 수색 중입니다. 당장 떠나십시오. 저는 기차표도 못 사고 화물차에 숨어 베이징으로 이동했습니다. 3일간 화물차 안에서 굶으며 갔습니다. 30년 전 탈북자들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는 내가 5월 20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한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베이징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북한 보위부 중장 출신 탈북자입니다. 영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베이징 모 지역입니다. 즉시 대사관으로 오십시오. 차량 보내겠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5월 21일 새벽 5시 대사관 차량이 픽업했습니다. 대사관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대한민국 영토다. 여기는 안전하다. 저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이제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영사가 말했습니다. 보위부 중장이시라고요? 이건 큰 사건입니다. 한국 정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한국행 준비하겠습니다. 베이징 한국 대사관 숙소 침대에 누웠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곧 간다. 6월 1일 베이징 공항에서 한국 정부 특별기에 탑승했습니다. 외교관 신분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 VIP 라운지에서 대기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건가? 비행기 좌석에 앉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겠지. 다시는 못 갈 땅이구나. 스튜어디스가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오후 2시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 내리는 순간 대한민국, 내가 드디어 왔구나. 눈물을 흘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옆 좌석 승객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입국장에서 국정원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철 중장님이십니까? 네, 저입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차량 준비됐습니다. 6월 2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모처 국정원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위부 조직도를 브리핑했습니다. 김정은 측근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북한 내부 숙청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가족분들과 연락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조사 끝나는 대로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월 12일 오전 10시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박 중장님, 조사 끝났습니다. 이제 가족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모구 임시 거주지로 모시겠습니다. 차량으로 1시간을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 자동차 물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르구나. 오전 11시 30분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9층 905호입니다. 가족분들 안에 계십니다.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9층 복도 905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가족이 안에 있는 건가? 꿈은 아닌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 혜란이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 아들 민혁, 딸 수진. 1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보. 아내가 외쳤습니다. 여보. 저도 외쳤습니다. 서로 달려들어 껴안았습니다. 아들과 딸도 달려와 포옹했습니다.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다행이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보위부 중장으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남자가 가족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보, 무슨 미안. 우리가 미안하죠. 아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두고 먼저 와서 미안해요.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빠. 아빠. 딸 수진이 울었습니다. 아빠, 오실 줄 알았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아빠, 무사히 오게 해달라고. 아버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들 민혁이 울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 이제 자유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전부입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가족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중국에서 고생 많이 했죠? 브로커한테 들었어요. 추적당했다고. 괜찮소. 당신들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하오. 딸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신기해요. 병원도 공짜고, 약도 공짜예요. 북한에서는 돈 없으면 치료 못 받았잖아요. 아들 민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하나원 입소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거기서 3개월 교육받았어요. 힘들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녁에 아내가 식사를 차렸습니다. 쌀밥, 김치찌개, 삼겹살.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던 고기를.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는 매일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밤에 가족과 함께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북한 뉴스 보기 힘들죠? 괜찮소. 이제 과거요. 밤 11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검문도 없고, 감시도 없고, 이게 정말 자유구나. 그날 밤 저는 58년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가족이 옆에 있고, 자유가 있는 곳. 여기가 제 진짜 조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7월, 경기도 안성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3개월 적응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일반 탈북자들과 함께 교육받았습니다. 보위부 중장이었다는 건 비밀로 해주십시오. 저는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무 친구, 인민, 국민, 남한 표현을 배웠습니다. 말투가 너무 북한식이네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보와 교육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검색. 제가 중장 때는 컴퓨터도 제대로 못 써봤는데 젊은 탈북자들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여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트에 물건이 넘쳐나는데 배급표가 필요 없다니. 병원 가는데 돈 안 내도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니. 말투도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 어디 가십니까? 남한에서는 친구, 어디가? 처음엔 남한 말이 너무 빠르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유로운 말투구나 싶었습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남한 김치는 달았습니다. 북한은 더 짜고 시큼합니다. 냉면도 다르고 순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이니까 맛은 통하더라고요. 10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서울 모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가전제품을 샀습니다. 우리 집이 생겼다. 내 이름으로. 저녁 9시,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 9시면 통행금지인데 딸과 치킨을 먹었습니다. 아빠, 여기 치킨 진짜 맛있죠? 그래, 마음껏 먹어라. 이제 우린 자유야. 서점에서 책을 샀습니다. 북한에서는 허가받은 책만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무슨 책이든 살 수 있다니. 인터넷으로 북한 뉴스를 봤습니다. 보위부 대숙청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제 관련 후배들이 처벌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 때문에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다. 탈북자 정착 지원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탈북자니까 마음을 알죠. 젊은 탈북자들에게 조언했습니다. 한국 생활 힘들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여기는 자유가 있어요. 어느 날 탈북자 간담회에서 증언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위부 중장이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분단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체제 통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통일입니다. 6.25 세대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들, 6.25 때 고생 많으셨죠? 분단의 아픔을 누구보다 아실 겁니다. 저는 그 분단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립니다. 통일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꼭 이뤄야 합니다. 보위부 동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충성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권력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으로서의 존엄만이 우리를 지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생애 첫 크리스마스를 경험했습니다. 딸이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거리의 캐럴 소리, 북한에서는 금지된 노래들, 아내와 손을 잡고 명동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여보, 행복합니까? 네,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가끔은 평양 대동강이 그립습니다. 모란봉도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없습니다. 제 조국은 이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보위부 중장으로 30년간 저지른 죄,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생,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겠습니다. 탈북 희망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에서 온전은 압니다. 부디 이 자유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조국을 버린 게 아닙니다. 조국이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다만 인간으로 살기 위해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조국은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곳. 그곳이 진짜 조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늘도 저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자유롭게, 감시 없이, 두려움 없이. 이것이 제가 꿈꾸던 삶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기와 같습니다.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58년 만에 자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 이 자유를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